네, 자, 방금까지 저희가 이제 회귀 알고리즘을 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도학습의 또 한 분류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요 5가지인데, 실제로도 이 5가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 두 번째, 의사결정나무, 세 번째, 랜덤 포레스트, 네 번째, K, 최근접 이웃, 마지막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예, 물론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뭐 딥러닝으로 많이 옮겨가곤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뭐 문제나 데이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복잡하지 않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이제 이런 분류 알고리즘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로지스틱 회귀인데 여기 지금 회귀라고 이름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게 회귀 알고리즘인데 여기 회귀가 붙었어요.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 자체는 일반적인 회귀 알고리즘과 형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는 우리가 0 또는 1 이런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0 또는 1 분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분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의사결정 나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지도학습의 예시, 지도학습 중 분류 알고리즘의 예시라고 하면서 의사결정 나무라는 걸 좀 했었는데, 의사결정 나무는 뭐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마치 이제 나무 마냥, 나무 가지 마냥 이렇게 해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네, 랜덤 포레스트. 갑자기 영어가 나왔죠. 로지스틱 회기에서 회기라는 것도 한글이었고, 의사결정 나무는 완전 한글로 돼 있고,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다 영어로 돼 있네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포레스트잖아요. 포레스트가 뭐예요? 숲이죠. 숲. 숲이 뭐예요? 나무의 모임. 이 숲이죠. 네. 나무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있죠. 의사결정 나무. 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은 의사결정 나무 같은 이 나무 같은 이런 친구들을 와장창 숲처럼 와장창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모아놨냐? 랜덤하게. 네. 사실 이제 여러분 이런 알고리즘 있잖아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이름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용도나 그 핵심 아이디어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그런 의미다. 자, 그 다음에 우리 K 최근접 이웃.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예. 그래서 K계의 최근접한 이웃들의 레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한다. 이름에서 다 나오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포트 벡터 머신은 뭐 벡터 머신이라고 하길래 진짜 기계인 건 아니고 저도 왜 뒤에 머신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핵심 아이디어는 서포트 벡터라는 걸 활용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로지스틱 회계,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0 또는 1로 표현 가능한 범주형 카테고리컬 데이터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종속 변수가 연속적이었잖아요. 부동산 값이라든가 고객 값이라든가 발병률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요 같은 경우는 0 또는 1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성별. 네. 물론 이제 뭐 성별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젠더로 가면 논 바이너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뭐 일단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성별 남녀. 네. 남녀면 0 또는 1 두 개밖에 없으니까 0 또는 1로 표현 가능합니다. 합격 여부, 합격 불합격 0 또는 1로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예요. 합격은 뭐 1, 불합격은 0 이런 식으로. 병의 양성 여부, 병이 양성이면 1, 음성이면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 가능한 친구들을 이제 예측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로지스틱 함수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회귀라고 붙은 이유랑 로지스틱이라고 붙은 이유가 이 공식에서 드러나는데요.
요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x 분의 1.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도통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귀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 마이너스 x, x죠, x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아까 선형 회귀에서 했던 y는 wx 플러스 b잖아요.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즉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wx 플러스 b 분의 1. 이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에서 쓰는 함수의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w랑 b를 찾는 거예요. 어떤 w랑 b? 원래 데이터랑 가장 유사한 걸 내는,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걸 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값은, 로지스틱은 0에서 1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금 보이시는 노란색 그래프가 로지스틱 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증가하다가 어느 특정 시점부터 많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천천히 증가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선형회귀 함수랑은 너무 다르죠. 위에 있는 선형회귀 함수는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데 로지스틱 함수는 로지스틱 모델,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다는 거는 1보다 작다고 해서 0.7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1에 무한정 가까워지긴 합니다. 무한대로 가면 1이 돼요. 아무튼 그런 의미고 제일 작은 값은 0에 무한정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제 나타내는데 보통 이 예측값, 이 방금 이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wx 플러스 b분의 1,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값 y라고 할게요. 이 값이 나오면은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인데 보통 종속 변수가 1일 확률을 나타냅니다. 확률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값이 가령 0.78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1일 확률이 78%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예측값이 특정 임계치를 넘어섰으면은 우리가 지금 분류라고 했잖아요. 분류를 하려면은 1 또는 0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측값이 특정 임계치가 넘어버리면은 이거는 1이다. 아니면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0.7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일 확률이 78%니까 이건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값이 0.3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1일 확률이 0.3이야. 반대로 0일 확률이 0.7이야. 그러니까 이건 0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지스틱 회귀를 활용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류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단순히 이제 0 또는 1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0 또는 1 대신에 확률값도 줍니다. 1일 확률이 얼마인지, 0일 확률인지, 0일 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교수님 그러면 그거는 회귀가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걸 좀 응용해서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릴 알고리즘들이 회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이런 알고리즘은 원래 목적 자체는 분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분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가 어디에 쓰였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1986년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그 원인으로 부품 중 하나인 오링이라는 게 기온이 낮을수록 불량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야. 그래서 기온과 오링의 불량률에 대해서 각각 선형회귀랑 로지스틱 회귀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여기서 X축은 온도예요. 있죠? 온도가 화씨 온도입니다. 화씨 온도. 화씨 온도고, 여기는 이제 failure rate, 불량 발생 확률 위에 요거예요.
그래서 선형외기 시에 이제 55도쯤에서 55도 이쯤 되니까 대충 한 뭐 60% 정도 분량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때 60%나 난다고 했는데 보통 65가 돼도 그보다 낮은 케이스가 많아요. 예. 한 65도 정도 되면은 50% 정도야.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근데 선형외기로 하면은 이 데이터도 있으니까 요거 맞추려고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로지스틱 회기의 경우 이제 55도쯤 됐을 때 요거는 한 대충 한 80% 나오고 그리고 쭉 가다가 65도 이쯤 되니까 분량이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딱 얘기를 할 때 어느 시점부터는 분량이 생겨 어느 시점부터는 분량이 생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지금은 분량이 났다 이제는 분량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선형회기보다는 로지스틱 회기가 훨씬 좋죠. 예. 그래서 여기 화씨 55도 이게 섭씨 13도예요. 예. 55도라니까 엄청 높은데 왜 분량이 나지? 이래 생각했는데 13도입니다. 실제로는. 예. 그래서 13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정도 분량이 난다.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고 싶을 때 어느 특정 시점에서 분량이 많이 생긴다. 어느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분량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로지스틱 회기라는 게 훨씬 좋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의사결정나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의사결정나무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진트리라고 하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이걸 사용해서 독립변수의 조건, 사례를 계층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는 종속 변수를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진트리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된 게 이진트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점 하나 있고 그 밑에 자식으로 2명이 있고 또 이 친구는 또 자식 2명 가지고 2명 가지고 이런 거 보고 이진트리라고 하는데 뭐 3진트리, 4진트리 다 됩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이진트리를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 예제에서는 이진트리는 아니죠 또. 예. 아무튼 마치 이제 스무고개 노래하듯이 이거 맞니? 아니니? 그러면은 맞아. 그래? 그럼 또 이거는 맞니? 아니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특정한 걸. 그래서 마치 스무고개 노래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특정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거야? 그럼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거야? 다른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주어진 입력값에 대해서 예측값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가 열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종속 변수가 운동 경기 열렸다. 종속 변수 열렸다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운동 경기 열린 게 9번, 안 열린 게 5번이에요. 그럼 이제 날씨 한번 보자. 날씨 어땠니 그때? 날씨 어땠니? 딱 물어보니까 해가 비쳤을 때는 운동 경기 한 게 2번, 안 한 게 3번이에요. 좀 신기하죠? 우리 생각보다는 반대죠? 그 다음에 흐린 날, 오버캐스트,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에는 어땠니? 운동 경기 무조건 했어. 운동 경기 안 한 날은 없어요. 흐린 날에. 그럼 이제 분류가 완료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오늘 날씨 데이터랑 날씨 데이터를 딱 주고 난 다음에 오늘 운동 경기 하니? 그럼 이제 날씨 데이터 딱 보고 흐린 날이네. 오늘 무조건 합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 왔을 때 한번 볼까? 비 왔을 때 3번 했고 안 한 게 2번이에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이 날씨 해가 비쳤을 때랑 해가 쨍쨍할 때랑 비 온 날씨는 지금 2개가 섞여 있잖아요. 한 거랑 안 한 게 섞여 있어요. 지금 한 거랑 안 한 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한 거랑 안 한 게 섞인 게 아니라 무조건 한쪽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사결정 트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습도를 봅니다. 습도가 70m였니? 70보다 위였니? 요걸 보니까 70보다 아래일 때는 무조건 했어요. 안 한 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류는 해가 비쳤을 때 해가 쨍쨍한 날에 습도가 70 미치면은 무조건 합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70 아래일 때 보니까 안 한 게 3번이고 한 게 없어요. 이 말은 즉슨 태양이 비치는 날에 습도가 70보다 위면은 그날은 운동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 오는 날 한번 볼까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도 아직 섞여 있죠. 한 거랑 안 한 거. 운동 경기를 한 거랑 하지 않은 게 섞여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니? 그러니까 많이 불었어요 라고 하는 날에 보니까 운동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비 오는 날에 바람이 많이 불면 운동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반대로 비가 오는 날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으면 운동 경기를 무조건 합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결정 나무의 목적은 계속 이 분기를 계속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갈리는 친구들이 무조건 갈리도록 하는 거예요. 한쪽 케이스만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 나무의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아웃룩, 날씨,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바람, 풍속이라고 할게요. 요 기준들은 우리 이제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정한 거예요. 의사결정 나무에서 이거 자체를 정해주진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삼아라. 정해주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종속 변수였죠.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독립 변수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독립 변수예요. 우리가 넣어준 거예요, 친구들은. 다 넣어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가지고 얘들이 이제 계속 분류를 해요. 그런데 여기 휴미디티가 70인지 이런 거, 그 다음 써니 오버캐스트 레인, 이게 중요한 건지, 트루펄스가 중요한 건지,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이 찾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넣어준 지금 3개 넣어줘서 다 분류가 됐잖아요. 근데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까지 내려와도 가령 플레이가 플레이 2고 돈 플레이 1, 운동 경기 한 날이 2번 있고 안 한 날이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넣어준 건 3개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목적은 최대한이 마지막에 있는 친구들이 한쪽으로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그게 의사결정나무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사결정나무의 한계가 뭐냐면은 학습 데이터에 너무나도 학습 데이터만 다 바라봐요. 그게 뭐가 나빠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학습 데이터는 전체를 다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분류 알고리즘 하려면은 데이터를 모아서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레이블링 하는 건 누가 하냐? 사람이 해요. 다 비용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무한정 많이 모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레이블링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분류 알고리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 학습 데이터의 의사결정 나무는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딱 적합하게 학습 데이터만 예측하도록 만들어져요. 아까 우리 예제에서 흐린데 습도가 높은 날에는 경기가 안 열릴 수도 있잖아.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준 학습 데이터에서는 흐린 날에는 무조건 열린대요.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만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학습 데이터랑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하냐? 동작 못하죠. 예측 제대로 못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점을 좀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학습 데이터에 막 특화돼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조금 빈틈을 좀 주자. 조금 빈틈을 주자. 학습 데이터를 여전히 잘 예측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빈틈을 줘서 학습 데이터랑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한 데이터가 오면은 잘하자. 유사한 데이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날 학습 데이터에 없는 앞으로 만날 일반적인 데이터들이죠. 너무 학습 데이터를 너무 달라버리면 사실은 이제 학습 데이터 자체를 잘못 모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친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측을 잘하고 싶어.
이런 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학습 알고리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위해서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앙상블, 인젠블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개의 간단한 학습 모델, 이 간단한 학습 모델을 영어로 위크러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훈련시켜서 각각 간단한 학습 모델들, 각각 위크러너들이 예측한 결과들을 종합을 하는 겁니다. 종합을. 그럼 이제 위크러너들은 이제 너무 간단한 모델들은 자기 예측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다 이제 의견을 통합해 보니까 집단지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학습 데이터 세트 중 일부 데이터만을 추출해가지고 학습 모델, 간단한 학습 모델 위크러너 하나를 훈련시킵니다. 요거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전체 데이터 세트들이 있죠. 여기에 일부만 추출해서 1번 추출하고, 여기서 일부만 추출하고, 일부만 추출하고. 이 방법을 배깅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추출해서 이제 트리 같은, 아까 의사결정 나무 같은 거를 만들어요. 뭐 꼭 의사결정 나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한 학습 모델이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데이터의 일부밖에 몰라. 일부밖에 모르기 때문에 과적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부밖에 모르잖아요. 전체 데이터의 과적합은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 나는 일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아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이 친구들이 데이터를 예측을 합니다. 각각 예측을 해가지고, 이 예측한 값을 모아요. 모은다는 말은 뭔 소리냐면은, 가령 이제 이 첫 번째 위크러너 트리가, 이거는 아까 뭐 그 예제처럼 뭐 플레이예요. 오늘은 운동 경기를 해요. 이 친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플레이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저는 운동 경기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합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플레이가 둘이고 돈 플레이가 하나죠. 운동 경기 한다가 2명이고 안 한다가 1명이잖아요. 그래서 다수결로 합니다. 그럼 결론은 오늘 운동 경기 하겠네. 라고 합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기본적으로 기계학습 모델, 지금 분류 알고리즘 모델 같은 경우도 뭐 확률 값을 준다고. 만약에 디시전 트리 대신에 여기 의사결정 나무 대신에 아까 우리 로지스틱 회귀가 다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럼 이 친구 확률값, 얘도 확률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친구들을 평균 내면 되잖아요. 평균 내면은 전체적인 확률값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예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이제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는 트리를 쓰게 돼 있어요. 의사결정 나무를 쓰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앙상블 방법이라는 거는 꼭 트리가 아니더라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선형 회귀 방법도 쓸 수도 있고 로지스틱 회귀 방법도 쓸 수 있고 여러 이제 간단한 학습 모델들을 모아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이 앙상블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냥 랜덤 포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 방법은 되게 그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 생각보다 방법도 되게 간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이 방법론 여러 개의 트리를 모아서 예측한 값을 종합해서 낸다. 라는 이 방법을 응용한 여러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라디언트 부스트 트리, 뭐 XG 부스트, 뭐 라이트 GBM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트리 기반. 근데 그 트리 기반이 다 앙상블 모델인 거예요. 여러 개의 트리를 모아가지고 해보자. 이런 다 알고리즘들인데 그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동작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어떤 문제 뭐 캐글이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시작 지점은 랜덤 포레스트로 시작하는 게 가장 무난할 거예요.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을 고려해가지고 더 낮게 해보겠다라던가 그러면 되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던 K 최근접 이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각 학습 데이터가 자기가 속하는 레이블을 가지는 분류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학습 데이터가 분류기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주위에 있는 K개, 예, 가장 가까운 이웃 데이터가 갖고 있는 레이블로 다수결, 예, 아까처럼 다수결을 또 합니다. 그래서 분류 결과를 도출합니다. 다수결로 하려면 당연히 이제 K가 홀수가 돼야죠. 예, 서로 이제 둘이가 똑같아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예제죠. 우리가 지금 이제 분류할 친구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매긴 친구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별표로 된 게 이제 A, 그 다음에 초록색 세모로 된 게 B입니다. 우리가 K를 3으로 찍었을 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친구 3개를 딱 보니까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예요. 그러면은 다수결을 했을 때 B가 2명이고 A가 1명이니까 이거는 B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죠. K가 3일 때는. 근데 우리가 K가 만약에 7이 되었으면은 이 범위 별표가 4개, 그 다음에 세모가 3개니까 이제는 이제 별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명이 돼버렸고 세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명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답은 4명. 4명 다수결을 해가지고 4명의 의사를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때는 레이블이 클래스 A, 별표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는, K는 자동적으로 찾아주나요?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닙니다.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K는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설정하는 변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파라미터, 기계학습의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기계학습 모델이 찾아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아까 우리 선형회계 같은 거 y는 wx 플러스 b, w랑 b는 학습 모델이 학습에서 찾아줍니다. 이게 파라미터예요. 근데 앞에 하이퍼가 붙으면은 학습 모델이 찾지 못하는 거, 우리가 직접 설정해 줘야 되는 거. 파라미터 위에 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네. 그럼 교수님, K, 우리가 뭐 3도 넣어보고 7도 넣어보고 9도 넣어보고 다 해봐야 되나요? 맞아요. 다 해봐야 돼요. 네, 다 해봐야 됩니다. 다 해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학습 데이터 또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우리 그때 얘기했죠. 트레이닝 학습 데이터 셋을 이제 나눠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 셋, 뭐 테스트 데이터 셋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눠가지고 이제 딱 봤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알고리즘은 서포트 벡터 머신 또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줄여서 그냥 SVM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니까. 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잘 분류하기 위한 최적의 초평면, 옵티멀 하이퍼플레인. 하이퍼플레인이 초평면이죠. 예, 플레인 평면, 하이퍼, 초, 그 다음 최적, 옵티멀, 예, 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왔죠. 최적의 초평면. 예, 이 최적의 초평면은 이제, 다른 말로는 결정 경계선, decision boundary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면은 그냥 선이에요. 어떤 선이냐? 다른 레이블을 가지는 두 개의 데이터들, 다른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냥. 예. 그냥 경계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데이터들이에요. 다 데이터들이고 색깔이랑 네모가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가르는 선을 찾는 거예요. 수많은 선들이 있죠, 지금. 뭐, 이렇게 꺼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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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꺼도 되고. 어떻게든 분류할 수 있는 경계선을 찾습니다. 이 경계선을 찾으면 분류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 경계선 상에서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것만 알면은, 이거는 동그라미야, 이거는 네모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경계선이 아닙니다. 예. 지금, 하이퍼플레인, 이게 다 하이퍼플레인이에요. 경계선이자.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적입니다. 최적. 최적의 결정 경계선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선입니다. 네, 이 선. 이 선이 뭐냐? 이 선은 지금 여기 이제 네모 친구로 그린 선이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구로 그린 선이 있어요.
이 이제 딱 이제 평행하는 이 선들의 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보고 마진이라고 그래요. 여기 맥시멈 마진이 되어 있죠. 여백. 예, 여백이죠. 요거를 최대화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이제 2차원 데이터까지는 오케이야. 지금 2차원 데이터죠, 지금. 2차원 데이터. 2차원 데이터에 그냥 우리가 선 같은 거 하나 찾으면 돼요. 이 선이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데이터가. 우리 아까 답변량 얘기했었죠. 답변량 얘기하면은 우리가 원래 1차원이면 WX 플러스 B X만 찾으면 돼. 우리가 X 1차원이었으면 X만 찾으면 돼요. 변형 얘기는. 그래서 X의 값이 뭐 얼마만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답변량이면은 W1, X1 플러스 X, W2, X2 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 X 이게 다 차원입니다. 이게 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엄청 많아지면 어떡할까? 그럼 우리가 그림 그리기도 어렵죠. 예, 그림 그리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다차원 데이터를 다차원 데이터를 이제 그냥 딱 봤을 때는 구분하기 힘든데 요 데이터를 다른 차원으로 잘 이제 잘 구겨 넣으면은 그 결정 경계선 또는 초평면을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이 데이터 지금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빨간색이죠. 지금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게 파란색이야. 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최적의 지점은 이 동그라미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이건 선이 아니잖아요. 결정 경계선은 아니잖아요. 평면도 아니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면으로 돼 있는 이런 거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학습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2차원짜리를 갑자기 생뚱맞게 3차원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3차원으로 이렇게 사상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쯤에 평면을 넣어버리면은 요 파란색이랑 빨간색 데이터가 구분이 돼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이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도 뭐 커널 트릭을 뭐 쓰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제 이 하이퍼플레인, 옵티멀 하이퍼플레인, 최적의 초평면을 찾는 게 핵심인데 이 초평면을 잘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널 트릭을 씁니다. 커널 트릭 또는 커널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근데 이 커널 펑션이 그냥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가령 뭐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로지스틱 회계할 때 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커널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서 다른 값이 나온다면은 근데 그 값들이 이 값들을 딱 이어보니까 분류가 잘 돼.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커널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커널 트릭을 활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로는 뭐 폴리노미얼을 다항 함수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선형 함수도 많이 쓰고요. 예. 그래서 그럼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많은 커널 함수 중에 그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커널 트릭, 커널 함수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나오는 커널 함수를 여러분 직접 골라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도학습의 분류 알고리즘이었고요. 이제 다음은 비지도학습으로 가볼게요.